지난 2019년 1월 평온한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울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마구 때립니다. 심지어 한 손에는 흉기까지 들고 있습니다. 쓰러진 상대에게 흉기를 계속 휘두르는 남성,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 자전거를 집어던집니다. 경찰이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쏘지만 빗맞고 맙니다. 남성은 손으로 가볍게 쳐내더니 구경하던 시민들 사이로 달아납니다. 비명 소리가 거리를 뒤덮습니다. 200m 가까이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붙잡힌 범인은 놀랍게도 미성년자였습니다. 동네에서 같이 절도를 저지른 친구가 경찰 조사에서 모든 죄를 불자 보복에 나선 겁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경찰의 초동 대처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찰 여러 명이 커터칼을 든 미성년자 하나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자칫 인질극이라도 벌어졌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지적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통 제가 이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경찰들이 이제 총기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는답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테이저건 같은 경우는 사격 교육이 또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홍 기자가 설명한 이 사례에서 쐈는데 테이저건을 쐈는데 그게 빗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달이 벌어졌던 건데, 자, 이 사건을 2년 전에 우리 홍지훈 기자가 직접 취재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후 좀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2019년 1월 13일 일요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암사역에서 보통 다 집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그런데 난투기 벌어져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크게 이슈가 됐죠. 지금 영상이 다시 나오고 있죠. 영상처럼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는데요. 급기야 한쪽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발길질하면서 넘어진 쪽이 이제 흉기에 맞게 되는 피해자고요. 이제 흉기를 들고 계속해서 구석에 몰아놓고 공격합니다.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일단 먼저 그 몽키 스패너 있죠. 몽키 스패너로 때리고 그 다음엔 뒷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요. 그래서 커터칼로 이렇게 휘두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마구 찌른 다음에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리고 걷어찼죠. 그 다음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것처럼 경찰이 나왔는데 이때에도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저항합니다. 계속 칼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지금 사격합니다. 쐈는데 쏘는 순간 테이저건 두 발이 전극침이 두 개거든요. 두 개가 날아가지만 이 전극침이 빗나가서 결국에는 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시민들이 너무나 놀랐다고 해서 증언을 했거든요. 일단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겁에 질리는 상황이었죠, 다들. 칼을 들고 서 있던 게 아니라 경찰분들한테 다가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경찰분들은 칼을 내려놓으시라고 진정을 하고 이제 진정시키려고 했던 말뿐이었고 좀 욕설을 좀 퍼붓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야, 홍 기자가 저 때만 해도 좀 젊었네요. 지금도 젊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기자, 그 테이저건이 말이죠. 방금 홍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이 전극침이 두 개가 양쪽이 다 몸에 닿아야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하나가 빗맞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가 다 맞아야 이제 전기가 통해서 이제 제압이 가능한데 하나만 맞고 하나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기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겠죠. 저 당시에 피의자가 이걸 그냥 털어낸 거예요. 네. 이 그냥 자기 맞긴 했는데 그냥 딱 빼갖고 이제 바로 도망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이제 위험한 게 커터칼, 흉기를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러면은 그 지나가던 시민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중요한. 네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일단 뒤로 돌아서 도망치게 됐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상황이 뒤쪽에는 이 가해자, 이 피의자를 잡을 만한 이 경찰이 현장에 없었던 겁니다. 도주로를 차단 안 해놨었군요. 도주로가 차단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이제 민간인들을 해산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제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쪽으로 달아나는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쫓아가게 된 상황이었던 거고요. 한 200m 가까이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게 앞에서 좀 지쳐서 달리다가 지쳐서 있는 이 범인, 이 피의자를 경찰이 포위하고 붙잡았는데요. 이 경찰이 이 현장에 도착한 지 5분이나 지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정말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분들을 막 나무라거나 막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워낙 솔직히 뭐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경찰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들한테 주는 총은 쏘라고 주는 총이 아니라 던져서 맞추라고 주는 거다. 근데 말이죠. 이 암사동 흉기나 안동 사건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우리 이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군데군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대처가 좀 미숙하다, 미흡하다 이런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이후로 이제 테이저건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이 교육을 실습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실제 자기들이 테이저건을 맞으면서 실습을 하는 이런 교육으로 진짜요? 지금 발전을 해 나가서요. 아, 정말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테이저건을 쏜다는 건 사실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의를 끌고 또 그 심장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렇게 테이저건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예. 방식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갑자기 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대응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 한국 경찰은 피의자의 안전에 대해서 좀 너무 과잉한 이런 좀 예. 관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주변 시민의 안전과 피의자의 안전을 두 개를 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좀 과격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원칙이라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변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정말 네.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중의적인 표현이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굉장히 발전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 경찰의 어떤 인권 탄압 뭐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 경찰의 어떤 이런 어떤 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용되는 이 잣대가 좀 센 편이긴 하죠. 그게 참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자, 홍 기자, 이 경찰이 검거 장면이 담긴 바디캠을 공개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몸에 이게 되게 부착하는 카메라 여기다 영상을 다는 경찰이 이거 공개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런데 경찰이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니까 직접 공개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지금 보면 200m 정도 거의 쫓아가서 한 가게 앞에서 붙잡는 장면인데요. 지금 칼 버려 이래서 칼을 버리니까 수갑 질러 하면서 바로 수갑을 채우는 팔을 이제 뒤로 뻗게 해서 바로 수갑을 채우고 몸수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팔을 산단봉으로 내려치고 제압을 했다. 대응 지침상을 어떤 어긴 사항은 없다. 그리고 최초의 피해자와 시민들 간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피의자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또 한 가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10대였는데 커터칼을 들고 있었지만 커터칼이 날이 거의 떨어져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잉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진정시키면서 흉기를 버리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비례의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런 진압 현장에서 혹시 위험했던 그 개인적인 경험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초임 때는 이제 형사기동 내에서 예전에 강력범죄자들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들도 다 흉기를 갖고 다니던 시절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체포할 때 항상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이 만약에 체포 과정에서 저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제압을 하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다칠까 봐 그것이 예. 굉장히 걱정이 되어가지고 위축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죠. 자,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왜 우리 경찰은 미국처럼 못하냐? 그냥 미국 그냥 뭐 손 올려 했는데 그거 안 올리면 그냥 팍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미국은 우리랑 조금 상황이 달라요. 미국은 총기 휴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미적거리다 갑자기 범인이 총을 쏴버리면 경찰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강하게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비례 원칙을 지켰다. 과잉 진압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주의 시대 때 경찰의 그러니까 인권 침해상이 아직 국민들에게 많이 남아 있었다는 예.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비례 원칙이라는 게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보단 이 침해되는 법익이 더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소년을 경찰 입장에서는 다른 시민들을 위해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최대한 설득해서 좀 검거를 해야지 여기서 더 세게 나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과잉 진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비례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 건데 사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유, 우리나라 경찰은 범인이 보이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근데 아직은 그랬다가 오히려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은 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강하게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경찰청에서도 새로운 규정 같은 걸 뭐 마련했다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규정을 이제 심의 의결해서 경찰청 얘기로 발령을 했는데요. 뭐 저희가 이 5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범인이 통제에 따르는 수능 단계에서는 이 말과 수갑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지금 나오는 저 그림대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으로 저행하는 경우에는 신체를 잡거나 경찰봉으로 밀 수 있고요. 이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을 밀치는 등 적극적인 저항에 가서야 이 가스총을 쓰거나 신체를 눌러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나 시민을 향해 뭐 물리적인 주먹이나 발을 사용하면은 테이저건을 쓰거나 경찰봉 방패로 때릴 수 있고요. 그 이후로 가장 좀 심각한 단계, 흉기를 휘두르거나 총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경찰봉과 방패로 머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이제 제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권총도 사용할 수는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저런 규정에 맞춰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막 당장 내 눈앞에서 막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변호사님 어쨌든 이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재판부에서는? 네, 일단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이들이 또 절도를 저지르다가 구속이 됐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원래 1심에서는 이제 어리고 하니까 뭐 보복범죄 전력도 이번 빼고 없었으니 사회화를 해서 나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길 바랬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죠.